건강에 플러스 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오인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간염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B형 간염, C형 간염이라는 진단명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간염 바이러스는 크게 A형, B형, C형, D형, E형 간염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모두 간의 염증을 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간염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증상이나 경과, 잠복기, 전염 경로는 좀 상당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간염 바이러스에 따라 신경을 써야 할 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은 간염 바이러스를 비롯해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만성 간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간염입니다. 사실 간이 우리 몸속 많은 장기들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큰 만큼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간을 부르는 또 다른 별칭이 있죠. 네,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어떤 이상이 있어도 우리가 증상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간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혹은 피로감 등 비특이적인 가벼운 증상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간 질환에 대한 발생 여부를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간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간에 이상이 생기면 아무래도 신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주제 간염이라는 질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간염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간염은 말 그대로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일컫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라고 불리우는 AST, ALT가 증가하는 것으로서 쉽게 간염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간염은 사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간염이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면 그 원인과 무관하게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에 이상이 생겼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간 질환은 자각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네. 간에 생긴 염증 정도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그걸 또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대로 이제 간염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류부터 좀 보고자 하는데요. 간염의 종류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네, 간염의 분류는 기준에 따라 크게 염증의 지속기간과 발생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염증의 지속기간에 따라서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그 지속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급성 간염, 6개월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 간염이라 합니다.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간염, 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코올성 간염, 약물이나 한약재, 독성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독성 간염, 간에 침착된 지방이 원인인 경우에는 지방간염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드문 원인으로는 면역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간염, 그리고 선천적으로 구리나 철대사 장애로 생기는 윌슨병과 혈색소 심장증, 그리고 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의 문제로 생기는 허혈성 간염과 같은 드문 원인의 간염도 존재합니다. 네, 발생 원인에 따라서 꽤 여러 개로 나뉘죠. 하지만 대부분 익숙한 아마 질병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 좀 자세하게 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성 간염부터 질문을 드릴까요? 바이러스 간염 중에 A형 간염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질환입니까?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 질환입니다. 대부분 분변, 경구, 경로로 인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기 때문에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의 섭취 등으로 감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주로 경구로 감염되는 과정이 주된 그런 전파 경로였습니다. 자, 그러면 A형 간염은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A형 간염은 평균 약 28일 정도의 잠복기 후 임상 증상을 동반합니다. A형 간염에 걸리게 되었을 때 임상 증상의 경과를 전구기, 황달기, 회복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황달이 나타나기 전 수일 동안의 전구기에는 발열, 피로감, 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체했거나 몸살 감기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황달기에 들어서면 이제서야 간염이라는 것을 알아채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보통 황달기의 증상으로는 소변색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눈의 흰자위나 피부에도 황달로 인해 노란색 소견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소아의 경우에는 전신 증상이나 황달 증상 없이 가벼운 위장 증상만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간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위장 증상과 함께 독감처럼 전신 쇠약감, 발열, 근육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언제 감염이 되는가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군요. 근데 급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증상이 뭐 오래 가지는 않는 거죠, 급성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보통 증상의 경우는 대개 2개월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의 10% 정도에서는 약 6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급성 간염에서 해결이 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이제 간 부전이라는 쉽게 말하면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1% 미만에서 존재하지만 어쨌거나 만성으로 6개월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형 간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B형 간염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간염인가요? 네, 맞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바이러스성 간염의 원인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3% 정도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중 실제로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 4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2만여 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그중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암 발생 원인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환자 수가 많은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전파가 더 잘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의 약 60% 이상은 출산 시에 모체로부터 태아로 옮게 되는 수직 간염이 됩니다. 산모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아이들이 적절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90% 이상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로 이 부분은 상당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혈액을 통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전 수혈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수혈을 통해서 결국 혈액으로 전염이 많이 됐었고 지금 감염이 될 수 있는 현상은 이제 혈액이 넘어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감염된 환자와 이제 어떤 침술 또는 문신, 피어싱 이런 혈액이 넘어올 만한 시술을 받는 상황을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밖에 감염된 환자의 어떤 칫솔이나 면도기 이런 걸 같이 사용하는 행위도 이제 감염을 좀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동성연애자, 마약 중독자 이런 경우에도 전염이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혈액투석 환자, 환자의 혈액을 취급하는 의료인들도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감기처럼 옮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 같이 밥을 먹는 그런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옮겨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혈액이 체내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 즉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을 통해 옮길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B형 간염 환자가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한다 이런 행동은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조치, 즉 백신과 면역 글로불린을 접종하게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고 만약 임신 후반기에 산모의 혈중 바이러스가 높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바이러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경구로 투여한다면 간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모유 수유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가능성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염이라는 질환이 굉장히 흔하지만 A형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 그리고 B형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 이 두 가지는 백신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요거 사실인지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A형 간염과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백신을 통해서 예방 접종이 현재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A형 간염 백신이 사용되었는데 성인에서 1차 접종을 하고 4주가 지나면 약 95%에서 이상에서
방어 항체가 형성이 되어 이제 체내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맞게 되는데 2차 접종을 마치게 되면 거의 100%에서 방어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A형 간염의 백신의 장기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에 2회 접종 이후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항체가 소멸 역학 모델을 적용하면 2회 접종으로 인해 형성된 방어 항체는 성인에서 25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접종을 맞으시면 평생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A형 간염은 백신 자체가 굉장히 예방 효과가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B형 간염 백신은 어떻습니까? B형 간염 백신은 3번을 맞는 게 권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회 백신 접종 후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기능을 가지는 표면 항체가 생길 확률은 약 9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제 표면 항체가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씩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항체가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 체내에서 면역 기억 반응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종이 더 필요하지 않고 B형 간염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한 보호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면역 저하 환자나 면역이 저하될 만한 항암제 같은 약제를 투여받거나 혹은 투석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특수하게 추가적인 접종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매년 항체가를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여러 번 백신 주사를 맞아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겁니까? 네, B형 간염 백신을 맞아도 약 90% 정도에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으로 말하면 3회를 접종하고도 약 10% 정도는 생기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를 무반응자라고 합니다. 이후 3회 추가 접종을 해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를 무반응자, 즉 6번을 맞아도 생기지 않으면 완전 무반응자라고 하게 됩니다. 완전 무반응자는 전체 백신 접종자의 약 5% 미만입니다. 무반응자에 대한 추가 접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한다면 추가 1회를 접종 후 1개월이 지난 뒤에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형성되면 접종을 중지하고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나머지 2회를 추가 접종해서 즉 6회를 채우고 항체 검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총 6회 접종 후에도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 완전 무반응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예방접종을 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을 때 감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 만약 노출이 되게 되면 직접 면역글로불린이라는 항체를 주입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반응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를 애초에 차단을 해야 하는군요. 네, 조심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형 그리고 B형 간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C형 간염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사기 재사용 등의 원인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된 질환인데 C형 간염의 원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C형 간염 역시 B형 간염 바이러스처럼 주로 혈액을 비롯한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B형 간염과 좀 다르게 수직 감염 사례보다는 미용 시술, 침술, 마약 등과 같은 약물의 오남용이나 이런 시술로 통해서 주로 감염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감염이 될 경우 몸에 조용히 잠복해 있다가 만성 간염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B형 간염보다 더 흔합니다. 그렇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체내에 들어오게 되는지 그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약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A형, B형 간염은 백신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C형 간염은 백신이 없다면서요? 네, C형 간염은 한 번 감염이 되면 약 50%에서 85% 정도가 만성화가 됩니다. 이 중 또 30에서 40% 정도 환자들은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이 되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다르게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예방에서는 어떤 예방 접종을 통한 예방을 많이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요. 예방 백신은 없지만 그래도 지난 2015년에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는 경구용 약제가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치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을 드릴까요? 네, 과거에는 경구약제와 주사제제를 같이 투여하는 치료가 있었습니다. C형 간염의 종류에 따라서 6개월 또는 12개월의 치료를 받는 약제가 있었습니다만 치료 성공률이 높지 않고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서 의료진 입장에서도 치료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구제제가 개발되어 있어서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약제를 이제 경구로 복용하면
거의 99% 이상의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는 치료가 어렵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신 치료법에 대해 모르는 환자들이 많고 C형 간염은 현재 국가검진 항목에도 빠져 있어 치료율은 좀 제자리 걸음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C형 간염은 완치된 후에도 안심해서는 안 되겠는데 B형 간염과 다르게 감염 후에 치료가 되더라도 방어 항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2번, 3번의 재감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재감염이 가능하다. 재감염이 가능하다. 그래서 완치 후에도 결국 방심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만성 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간암의 원인이 된다고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네, 대한간암학회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간암 환자 중에 약 62% 정도, 절반 이상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결국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 밖에 약 10% 정도가 C형 간염 바이러스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나타났고 나머지 한 27, 28%에서는 알코올과 지방간 등 여러 가지 원인 미상의 원인들이 차지했는데요. 대부분의 만성 간염이 간경화 과정을 거쳐 간암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반해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경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암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 수치가 정상이고 간경변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즉 아무 증상이 없고 여러 검사에서 이상 수치를 보이지 않더라도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간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간암 검진이 반드시 필수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간암학회에서는 검진 항목으로 연 2회 초음파 및 혈액 검사를 현재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성 간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만성 간염 상태에서는 합병증의 발생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성 간염이 진행돼서 간경화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정맥류 출혈, 복수, 간성혼수,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간염 단계에서는 치료로 인해 간의 염증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일단 간경화가 진행되게 되면 적절한 치료에도 간의 섬유화가 정상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간경화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독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지방 간염이 있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요 독성 간염도 좀 짤막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약물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간염인 거죠? 네, 독성 간염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약제나 독성 물질에서 일어나는 간 손상을 일컫습니다. 약제로 인해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약인성 간염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건강보조제, 한약제, 민간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초나 화학물질, 환경 독소 등도 간의 독성 간염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약제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간염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두통약 많이 먹게 되면 이 독성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두통약이든 이제 과량 복용을 하면 대부분 간에서 대사가 돼서 약제가 이제 처분돼야 되는데 독성 간염을 따라서 모든 약제가 간에서 대사할 수 있는 이상을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복용량과 복용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환자의 상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 만성 음주자가 과량의 두통약을 복용하게 되면 음주를 안 하시는 분에 비해서 독성 간염이 생길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떤 약물이든 오남용 피하고 딱 적당한 양을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알코올성 간염도 좀 볼까요? 바이러스나 약물에 의한 감염 말고도 이게 술을 많이 마셔도 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알코올성 간염인 거죠? 네, 과도한 음주는 알코올성 간염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코올성 간염은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간세포가 손상되고 간에 염증이 동반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대표적으로 비특이적이지만 권태감, 구역구토, 식욕부진, 복통, 황달과 함께 간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음주를 중단하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가 지속되게 되면 간경화, 간암으로 역시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중증 알코올성 간염은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돼서 때로는 의식불능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과량의 음주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알코올과 이 간 건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암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질환이 또 간염이기 때문에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제 간 외에도 사실 음주는 이제 여러 가지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과도한 음주를 하신 분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 알코올성 간염뿐만 아니라 급성 췌장염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꼭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만성 음주자는 베르니케 증후군이라는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뇌손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의 부족으로 생기는 그런 질병인데요. 이에 대한 보충도 필요할 수 있어 만약에 과도한 음주를 조금 즐기시는 분이라면 이제 적절하게 전문의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방간염도 있습니다. 이건 지방간이 문제가 돼서 간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정상간의 경우에는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많은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말합니다. 지방간은 술이 원인인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이 원인이 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으나 염증이 없는 상태를 단순 지방간이라고 부르고, 염증, 간세포 괴사, 섬유화가 동반된 상태를 지방간염이라고 부릅니다. 지방간염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게 되면 역시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지방간염의 치료는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절주,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체중 감량을 시행하게 되면 지방간이 개선되고 정상간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간염이 정말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인별로 좀 종류가 어떻게 나뉘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치료법도 좀 보고 갈게요. 먼저 만성 간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네, 간질환은 당뇨와 같이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간 수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 간염이 간경화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간암 발생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독감이 걸렸을 때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쓰듯이 B형 간염, C형 간염도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제를 복용을 하시게 되면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B형 간염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정량 검사, 즉 바이러스의 수치를 측정하고 간 수치가 동시에 이와 증가해 있으면은 이제 만성 B형 간염이라고 정의가 내릴 수 있겠는데, 만성 B형 간염이 진단이 되게 되면 보통 경부형, 이제 먹는 약으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보통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제를 꾸준하게 복용하게 되면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나 간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지만 평생 동안 약제를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다르게 C형 간염의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경구약제를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복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형 간염은 단기간에 약물 치료로 인해 바이러스를 박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간암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미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정기적인 검사 혹은 치료만 잘 받는다고 하면 간경화나 암으로 발전하는 걸 미리 애초에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발견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만성 간염으로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면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경화의 합병증인 정맥류 출혈, 복수, 신장 기능 저하, 간 성혼수가 발생하는 것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기검진을 통해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국가 간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간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혹은 가족 혹은 환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A형, B형 간염에 대해서는 현재 예방접종, 백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꼭 맞으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손쉽게 간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의 남용을 다음으로는 좀 자제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간에 좋을 거라고 복용하신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약재가 간에 도리어 병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성간 질환을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연 2회 국가검진을 통한 혈액검사와 초음파를 꼭 챙기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오인수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